안녕하십니까. 허니쌤 이동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주는 7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늦었네요. 미안합니다. 정인이 죽음 앞에서라는 정찬님의 글입니다. 한겨레신문에 실렸던 글이고요. 우리가 이전 사설 칼럼에서도 몇 번 정인이 죽음에 대해서 그 의미라든가 해결책을 담은 글들을 많이 공부했는데, 이분의 글은 어떤 우리가 보다 더 많이 깊이 고민해야 할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서 선생님이 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기 위해서 선택했습니다. 이 부분의 핵심적인 논리는 우리가 그동안 피해자 입장에서 연민의 감정으로 이 아이의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했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중심으로 갔었는데, 우리가 가해자다. 우리가 가해자다. 우리가 가해자다라는 식으로 태도를 바꾸면 좀 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만한 대책이 그런 인식의 변화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와 그 피해자 아이가 내가 태도를 이렇게 바꾸면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내가 가해자다. 내가 제대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서 어린 아이들이 죽었다.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더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책임의식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비나스라는 사람의 이야기, 어떤 철학적 어떤 견해인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타자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타자는 다른 사람이에요. 때문이다라는 말을 소개하면서 논리의 흐름상 인류가 겪는 이거는 타자야, 타자. 모든 고통 속에 나의 책임이 있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펼칠 수 있어서, 이렇게 되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연대의식이 생긴다라고 선생님을 읽었어요. 어떻습니까? 쉽지 않겠지만 조금 더 피해자 입장에서 내가 가해자다 라는 생각을 바꾸면 조금 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런 일들이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휘는 목도되다라는 말은 눈에 직접 보이다라는 뜻이고요. 환기하다라는 말은 불러일으키다, 관심을 불러일으키다 이런 뜻입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16개월 여자아이 정인이가 양부모의 지속적인 학대로 입양 9개월 후인 2020년 10월 33일 숨졌다. 사인은 췌장 파열 등 복부 손상과 그로 인한 과다출혈이었다. 그동안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3차례 있었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이 부모와 20차례 면담했으며 경찰 수사가 2차례 있었으나 죽음을 막지 못했다.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들끓는 여론 속에서는 국회는 2021년 1월 8일 정인이 법을 통과시켰다. 부모에게 버려진 정인이가 새 부모의 가정 속으로 들어가 여린 몸이 폭력에 의해 부서지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한편의 연극처럼 느껴지는 것은 상황이 너무나 참혹했기 때문일 것이다. 최초의 아동학대 처벌법은 2014년 1월 제정된 서현이법이었다. 8살 서현이는 새 엄마의 학대로 2013년 10월 숨졌다. 서현이 죽음 이전까지 아동학대는 예방 및 사후관리 중심으로 다뤄졌을 뿐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서현이법과 정인이법 사이에 영원이법, 은비법, 준이법이 있었고, 정의 사건 이후에도 눈을 감게 하는 가슴 아픈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 일어났다. 여기에서 아동학대가 일상적 행위가 되었다는 무참한 사실이 목도된다, 보여진다. 정부 자료에 의하면 하루 평균 50명의 아동이 학대받으며 매달 2.6명의 아동이 학대로 사망한다. 지난 2월 9일에는 친생 부모가 생후 2주밖에 안 된 아이를 때려 숨지게 했다. 숨진 아이의 1살 위 누나도 지난해 이들 부모의 학대로 아동보호기관에 머물고 있음이 밝혀졌다. 아동학대 가해자의 70% 이상이 친생부모다. 친부모라는 말입니다. 아이에게 부모는 절대적 보호자다. 부모가 절대적 괴물이 될 수 있는 것은 절대적 보호자이기 때문이다. 절대적 괴물과 절대적 보호자.
네. 그래서 보호자와 괴물 사이에 어떤 심연이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부모에서 괴물로 바뀔 수 있고라는 것이죠. 아동학대의 진정한 무서움은 학대를 경험한 아이가 부모가 되었을 때 자신 아이를 학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에 있다. 이 상처의 사슬은 가해와 희생에 끊임없이 교차됨으로써 가해자와 희생자를 제대로 구분할 수 없는 혼돈과 미로의 세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아프게 환기한다. 이것의 끔찍함은 희생자가 자신이 희생자임을 모르고 있고 가해자가 자신이 누군가에게 가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이와는 다른 측면에서 희생이 명료함에도 분명함에도 그래야 희생자가 사회를 향해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공동체가 주로 이제 어른들이죠. 가해자를 찾지 못하거나 찾지 않는다면 공동체는 불행할 수밖에 없다. 정인이 사건의 의미가 큰 것은 언론의 집중 보도로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확장되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정의나 미안해 챌린지에 10만 명이 넘게 참여했고 법원에 엄한 처벌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탄원서가 쇄도했다. 그렇게 해달라는 요청서인 거죠. 가해자를 쇄도했다는 말은 많이 늘어났다 이 소리고요. 가해자를 살인자로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23만 명 이상 참여했으며 SNS에서는 정인이 죽음에 대한 글이 넘쳐 흘렀다. 어느새 나는 정인이가 되어 울고 있다. 우리 이런 피해자 경험이 너무 많다. 그렇게 많이 울었는데도 세상이 바뀐 건 별로 없는 것 같다. 이제 내가 느꼈던 죄책감의 실체를 조금 알 것 같다. 피해자 편에 선 나에게 만족하고 너무 빨리 잊어버렸다. 중요한 거죠. 마음 독하게 먹고 나는 나를 가해자로 규정한다. 가해자로 규정한다는 말은 가해자로 삼는다. 좋은 사람 역할은 그만하자. 그것 역시 반복되면 가해자와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네. 글쓰기 플랫폼에 누군가가 올린 위에 그런 중요한 질문을 품고 있다. 가해자는 악을 행한 자이기에 피해자 편에 서는 것이 윤리적 행위다. 가해자보다 피해자의 편에 서는 것이 우리는 윤리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하고 하는 거지 가해자를 두둔하거나 가해자를 그래 그럴만 했겠지라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이 행위에 만족하고 불행한 사건을 금방 잊기 때문에 잊어버려요. 세상이 바뀌지 않는 게 아닌가 스스로에게 묻고 있다. 위 글이 그렇다는 거죠. 그 죄책감을 느낀 글쓴이는 피해자 편에 섬으로써 윤리적 만족감을 느낀 존재에서 가해자로 전환한 실존적 결정을 한다. 실존적 결정이라는 말은 중요한 결정이라는 겁니다. 이 전환이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크다. 그래서 이것이 이 글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피해자 중심주의에서 가해자로 전환하는 거죠. 가해자의 의식으로 전환하는 거야. 세상에는 나와 직접적 관계가 없는 사건들이 무수히 일어난다. 그렇죠?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나도 그냥 뉴스에서 한번 스쳐 지나갈 뿐 뉴스도 안 본다면 그런 일이 있었어? 라고 그냥 지나가죠. 그 사건들은 나를 스쳐 지나 시간 속으로 사라진다. 나와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나와는 다른 사건, 나만 아니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뭐 그런 일 있나 보다. 아무리 끔찍한 사건도 그래 그런 일 있었는데 안 됐네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간다는 얘기죠. 하지만 분리된 사건에 스스로 책임을 느끼는 순간 그 사건은 나와 직접적 관계 속에 놓이게 된다. 이런 의식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정인이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폭력의 고통은 정인이에게는 어떤 의미도 지닐 수 없다. 여리고 순결한 생명체였던 정인이에게 고통은 그 자체 절대적 악일 뿐이다. 그냥 어떤 다른 의미가 아니고 무조건 악이라는 거지. 고통은 아이에게는. 하지만 정인이의 죽음을 슬픔의 시선으로 응시하는 이에게 바라보는 이에게 응시한단 말은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바라보는 이에게 정인이의 고통은 의미를 지니게 된다. 슬픔의 시선이다. 정인이가 겪은 고통을 통해 정인이라는 모르는 생명체를 생생히 느끼기 때문이다. 이것이 관계를 맺는 겁니다. 정인이 죽음에서 흘러나오는 정인이의 고통이 그 사람의 내면으로 스며들므로써 정인이는 죽음의 캄캄한 어둠에서 생명체로 깨어나는 것이다. 관계를 맺는 거야. 글쓴이가
자신을 정의 사건 가해자로 규정할 수 있었던 것은 숨진 정인이를 자신의 내면에서 생명체로 변화시켰기 때문이다. 그 변화를 통해 글쓴이는 정인이와 직접적 관계를 맺었다. 세상의 변화는 언제나 새로운 관계 속에서 시작된다. 새로운 관계는 변화의 싹이다. 변화의 시작이다. 정인이 죽음이 인류학적 사건, 매우 중요한 사건인 것은 아이의 죽음이기 때문이다. 아이는 가장 무력한 존재이자 가장 순결한 존재이다. 이 무력하고 순결한 존재를 학대하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행위는 인간에 대한 근원적 질문을 하게 한다. 이 질문,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타자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레비나스 철학의 태제, 철학의 어떤 주제예요. 태제를 떠올린다. 나의 삶이 타자와의 관계에서 비롯되며 타자와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비로소 알 수 있다는 그의 태제는 타자를 나의 사유로는 파악할 수 없고 한정할 수 없는 무한한 존재로 변화시키면서 내가 타자에게 진 도덕적 빚은 결코 갚아질 수 없기 때문에 나와 타자는 무한의 관계라는 사유로 나아간다. 좀 어렵긴 하지만 그냥 쭉 한번 넘어가 봅시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까 설명했던 부분인데요. 이 무한의 관계에서 타자의 고통이 나의 책임이라는 놀라운 인과관계로 확장하면서 인류가 겪는 모든 고통 속에 나의 책임이 있다는 무한 책임을 꺼낸다. 이렇게 설명해 볼까요? 관계. 여러분, 관계. 내가 아는 사람만 나와 관계 있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이거를 넓혀보면 이 세상 모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다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어떤 존재건 고통받으면 나도 고통받는 거예요. 어떤 존재가 아파하면 나도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존재가 아파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게 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는 나의 책임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의 폭을 넓히면 어떨까? 어떻게 바뀔까? 어떤 변화가 우리 사는 사회에 일어날까?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런 세상. 나의 아픔이 고통스러운 거는 아무도 나의 아픔을 몰라주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누군가 처음 보는 사람이, 알지도 못한 사람이 나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있네? 같이 싸워주고 있네? 그러면 든든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러한 생각의 변화, 인식의 변화, 확장이 중요하지 않나 하는 얘기입니다. 레비나스에게 무한의 존재인 타자는 놀랍게도 약하고 헐벗은 자다. 이 약하고 헐벗은 타자의 고통에 내가 무한 책임을 짊어지고 있다는 깨달음이 나의 유한성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다. 이거가 유한성은 생각의 유한성? 한계가 있다는 게 유한성이잖아요. 한계가 있다. 그런데 이런 고통에 책임을 지는 순간 나의 한계는 벗어난다는 겁니다. 초월적인 존재로 될 수 있다는 것이겠어요. 무한의 존재가 되는 것이죠. 나도 누군가에게. 레비나스 사유의 생각의 귀결점이 결론이다. 폭력 앞에서 가장 약하고 헐벗은 존재가 아이이다. 아이들이 끊임없이 살해당한다는 것은 무한한 존재가 끊임없이 살해당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럼에도 아이들이 끊임없이 태어나는 것은 이 황폐한 세계를 밝히는 빛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를 살해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우리 모두 가해자인 것이다. 네, 그 물림이 되게 있는 글이네요. 네, 그래서 가해자로의 인식의 전환, 타자의 아픔에 공감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이 글의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